안녕하십니까. BTM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강연의 문을 열겠습니다. 죽음은 아직도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죠.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인지, 혹은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는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 누구도 경험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늘 궁금하고 어려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강연 청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00회 이상 죽음에 대한 강연을 이어오고 계시는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이신 정현채 교수님 모시고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랑 이제 강연을 하셨던 지혜의 다락방 그 죽음에 대한 강연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분이 강연을 봤습니다. 네.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걸 보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죽음을 외면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거를 좀 극복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해서 반가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원래 전공은 내과, 그러니까 내과 중에서도 소화기학 전공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헬리코박터 연구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위암, 대장암, 위궤양 이런 쪽의 질환, 또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곱창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을 30년 정도에 걸쳐서 진료하고 학생과 전공의들의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해왔었죠. 네. 제가 교수님 예전에 강연하셨던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너무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주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거라든지 죽음은 끝이 아니라든지 혹은 임사체험, 근사체험의 얘기라든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오늘 강연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오늘 강연 재미있게 저도 밖에서 듣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는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분들도 종종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실제로 본인이나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말기암 진단을 받아서 죽음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면은 그런 대범한 자세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벌써부터 준비냐, 닥치면 그때부터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죽음이 그렇게 미리 준비하라고 알려주질 않습니다. 한 달 뒤에 내가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죽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서 뒤통수를 치는 게 죽음의 특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임박해서 준비하려면은 정신도 하나도 없고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도 못하고 충분히 마무리를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15년에 걸쳐서 600회가 넘는 이런 죽음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죠. 그거는 제가 5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는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내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 임종을 지켜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폐소생술도 하고 또 말기암 진단도 하고 이런 일을 해왔지만은 그런 죽음들이 사실 저하고 직접 관계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었을 때 아주 상당한 두려움 또 불안 공포를 느꼈고 불면증도 생겨서 여러 날 잠도 못 자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 그러면 뭐 교회라든가 또 절이나 성당에 나가서 즉 어떤 종교의 교리에 의존하며 여기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한다든가 또 참선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구루를 만나러 인도로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제 생각에 그런 것들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던 건 어떤 종교의 교리라든가 또 문화적 전통에서 유래하는 어떤 믿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게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 제가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있을 때쯤에서 제 아내가 이 사후생이라는 책을 저에게 사다 줬습니다. 이 사후생은 이따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정신과 의사인 엘자베스 큐블로-로스 박사가 쓴 책이죠. 이 책은 로스 박사가 수십 년 동안 걸쳐 자기가 경험했던 근사체험이나 삶의 종말체험 이런 내용들이 잘 기술이 돼 있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당신 한번 죽어보았는가? 당신이 죽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전혀 새로운 세계라는 그런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궁금해왔던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 이걸 알게 되면서 그런 두려움과 불면증으로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제가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필두로 해서 죽음과 관련한 어떤 영적인 현상들, 다시 말해서 사후생 그 근사체험이나 또 삶의 종말체험 같은 이런 영적인 현상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이 속담대로 많이 알게 되면 많이 본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그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런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연구를 해나가면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걸 알게 되면서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불면증으로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제가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비용은 뭐 별로 책값밖에 든 게 없었죠. 시간과 책값밖에 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죽음이 그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멸 즉 문이 아니고 벽이 아니고 이 문을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즉 그 이동 옮겨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믿음의 문 차원이 아니라 삶의 차원으로 이걸 인식하게 되면서 이런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또 두려움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10년 전쯤에 일간신문에 했던 기사입니다. 당시 85세의 어느 대기업의 명예회장이 언론 재벌이었었는데요. 이분이 죽음이 다가오니까 평소에 들지 않던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비서들 또 가족들 병문안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이걸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분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고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기사가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도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이분이 평소에 재산만 관리할 게 아니라 죽음 관련 책도 좀 읽어보고 모임이나 또 관련 학회에 가서 강의도 좀 듣고 하면서 미리 관심 가졌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에겐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5년 전쯤에 어떤 이런 제가 하는 죽음학 강의를 듣고 어떤 청중 한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줬는데 왜 강의를 들어왔는가? 아무래도 가야 할 길인데 가는 과정의 의미를 좀 더 새기고 종착역도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하고 들어갔으면 싶어서 강의를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접근 외에 뭔가 실체에 대해서 좀 가까이 가보고 이성으로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죽음학 강의를 들어왔다 이런 소감을 저한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그 재벌 명예회장이 죽음에 임박해서야 죽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하는 모습으로서 당하는 죽음의 모습이라면 이분은 건강할 때부터 자기가 언젠가 맞게 될 이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구하기 시작했으니까
맞이하는 죽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이러한 맞이하는 죽음의 모습보다는 아직도 이 당하는 죽음의 모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많이 보고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듣거나 보거나 말하는 걸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대화 중에 이런 죽음이란 단어를 꺼내면은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얘기 꺼낸 사람을 면박 주고 이런 건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아마 4년 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마 4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을 텐데, 당시 고속도로를 얌전하게 운전하고 가던 어떤 운전자 부부의 차를 뒤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기사가 몰던 버스가 차를 덮치면서 운전자 부부가 즉사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차가 아마 이 모양으로 일그러졌으니까 이 목숨을 부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저런 일이 나한테도 생길 수가 있고, 그게 내일이 될지 아니면 10년 후나 6개월 뒤가 될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정말 자기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죠. 저렇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이 죽음의 특징이라는 걸 안다면 사실은 이제 건강할 때 유언장을 쓰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런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건강할 때 이런 거 얘기 꺼내면은 아주 싫어합니다.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싫어하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또 부정하고 혐오의 감정을 아주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다가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암, 더 나아가서 말기암 진단이라도 받게 되면 그때는 정말 이런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한테 정말 필요한 게 이러한 유언장을 쓰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런 거를 작성하는 건데, 암 진단 받는 사람한테 이거 얘기 꺼내면은 나보고 지금 죽으란 얘기냐 이런 반응이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학자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가 돼 있다가 죽음이 닥치면 벌렁 낮아빠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류에게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알려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칼 구스타프 융은 그 수제자였던 폰 프란스 여사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 폰 프란스 여사는 주로 죽어가는 사람의 꿈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또 융 자신도 생전에 썼던 편지에서 보면은 죽음의 저편에서 일어난 일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통 상상이나 감정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의료 현장에서 했던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 박사인데요. 로스 박사는 특이하게도 어린애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5살짜리 어린이 환자를 보러 갈 때 이렇게 고치벌레 형태로 된 헝겊 인형을 갖고 다녔는데, 이 헝겊 인형을 뒤집으면은 이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나비로 변하는 이런 인형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인간의 육신은 영원 불멸에 잘 둘러싼 껍질이기 때문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 다른 차원으로 이동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애들을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고치벌레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병들고 낡은 육신이 되겠죠. 이 나비가 바로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무엇, 여러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의식체 또는 영혼, 영어로는 스피릿, 소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나비가 날아가 버리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이 되겠고,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즉 불완전 분리되는 것이 이제 소개해드릴 근사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정신의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죽음이 꽉 막힌 벽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서 다음 차원으로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궁금해 왔던 게 바로 죽음, 또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다는 아니어도 이렇게 그 문틈을 통해서 안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소개해드릴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중요한 영적인 현상인 근사체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심장이 멎었을 경우에 요새는 다 심폐소생술 같은 걸 다 받게 되죠. 이걸로 다시 살아나서 의식이 없었을 동안 겪은 체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다시 살아난 사람의 전부가 하는 건 아니고 대강 10 내지 25% 정도가 이런 경험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체외 이탈,
이런 체험도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고, 서구에서는 대강 1960년대부터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뇌가 의식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다 예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저도 아마 20년 전이면 똑같이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심장이 멎으면 뇌로 피가 돌지 않으니까 10 내지 20초 후부터는 뇌파가 전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뇌 활동이 없는 거죠. 그런데 현대 과학이나 의학의 입장은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파가 없을 때, 즉 뇌 활동이 없을 때 뭘 보고 듣고 하는 체험 또 기억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과학 근본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사 체험을 보면은 뇌 활동이 없을 때 이런 체험자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하는 체험 그리고 그 기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뇌와 무관할 수 있겠다. 이걸 증명하는 체험적인 증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란셋이라는 유명한 의학 학술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107종 중에 상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지명도가 있는 학술지인데 1823년에 창간이 됐으니까 이제 200년이 다 돼가는 발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임팩트 팩터는 피인용 지수라고 하는데 60점이 넘는데 이건 뭐냐면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전 세계 학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요즘에는 전 세계 대학도 다 등수를 매겨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죠. 이때 관여하는 평가 기준이 바로 그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의 이런 피인용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다 이런 피인용 지수가 높은 데다가 논문을 내려고 아주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논문을 내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마 20편 논문이 들어오면 한 편 정도가 채택이 될 정도로 까다로운 심사 또 어려운 질문에 다 통과를 해야만 이런 유명한 학술지에 게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2001년도에 이런 논문이 실리게 됩니다. 심박동 정지후 회생한 사람의 근사체험. 네덜란드의 10개 병원이 공동 연구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344명의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18% 62명이 이런 체험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로 나눴는데 체외 이탈하고 터널을 통과하고 밝은 빛과 교신을 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나고 자신의 생을 회고하고 이런 체험들이 다양한 퍼센티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밝은 빛을 보는 건 물론이고 교신, 커뮤니케이션도 한다는 거죠. 이때 체험자들에 의하면 밝은 빛이 물어보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물어본 내용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또 재물을 쌓아놨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지혜를 쌓아오고 타인을 사랑했는가 이런 걸 물어본다고 이 체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자신의 생을 회고하는 이러한 그 체험도 있게 되는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 짧은 순간 동안에 자신의 수십 년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특이한 건 자기가 그 가해자로서 어떤 남을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 입장이 다 돼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가시돋침을 많이 하고 놀부의 심보로 살면서 소위 말하는 갑질 많이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피해를 줬을 사람이 겪었을 그런 참담한 심정을 본인이 피해자 입장이 돼서 다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괴로운 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연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그 체험이 체험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나를 2년 뒤 또 8년 뒤까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사 체험을 했던 23명 또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없었던 1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각 체험을 점수화해서 점수 합계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대체로 근사 체험자 그룹에서 다른 삶에 대한 공감, 타인에 대한 이해, 또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사후생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일상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다 두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두 다리로 걷고 뛰어다니고 아침에 한번 배변하고 이런 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지만은 이 체험자들은 이런 일상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8년 뒤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였으니까 아주 삶에 심대한 변화를 줬다 하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제가 2012년도에
한국 여의사회라는 데서 이런 죽음 강의를 할 때 여의사 한 분이 제보를 해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마취과 의사로 활동하던 분이 주인공입니다.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큰 병원이 많은데 거기서 주로 심장 수술 마취를 전공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이제 흉부외과 의사가 할 텐데 의사가 평소에 동양인을 좀 비하하는 성숙하지 못한 버릇을 갖고 있어서 이 한국인 마취과 의사도 늘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외과 의사의 심장에 멎는 응급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미국인 의료진 친구들이죠. 달려들어서 3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은 돌아올 기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자, 끝내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마취과 의사가 봤더니 자기를 늘 무시하던 사람이긴 했지만 수술 하나는 잘하는 외과 의사라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좀 더 해보겠다 하고 자청을 하고 나섭니다. 모두가 멀뚱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혼자서 비지땀 흘리면서 심장 마사지를 20-30분 정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심폐소생술 시간이 50분이 넘었을 때 극적으로 이 외과 의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외과 의사가 체외 이탈해서 공중에 붕 떠서 본 거죠. 심장이 멎은 자기 육체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미국인 의료진, 자기 친구를 봤더니 거의 성의 없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늘 무시했던 이 한국인 마취과 의사 혼자 온몸에 비지땀 흘리면서 심장 마사지 한 걸 본 거죠.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자기가 죽어있던 동안에 체외 이탈해서 본인이 직접 봤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는 날 살린 건 당신이다 하면서 대하는 태도가 180도 더 바뀌었다. 이렇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저에게 제보를 해줬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현상이 삶의 종말 체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임종하는 사람이 눈을 감기 전에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이나 지인의 마중을 받거나 또는 임종자가 멀리 떨어진 공간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피터 패닉 박사 이런 쪽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간질, 요새는 다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이런 쪽 연구도 많이 했는데 이런 체험을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의 체험을 많이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우리나라에서 10여 년 전쯤에 죽음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돼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동서고금을 통해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스피스에서 임종자를 많이 보는 실무자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게 임종자 본인이나 가족들한테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선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임종 환자를 본 하스피스 실무자인 최화숙 선생이 쓴 이 책에 그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 환자가 임종기에 들었으면, 즉 다시 말해서 죽을 때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동네 어른이 병실 문 앞에 와 있다. 또 오래전에 죽은 친지가 병실 구석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은 현재 자신이 속한 세상과 곧 가게 될 저 세상을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들이 자기랑 얘기하다 갑자기 아무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면서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누구랑 무언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와서 자기랑 얘기를 계속할 때 보면은 방금 전 얘기가 끊어진 부분부터 정확하게 다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선망 이런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를 이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올해 수십 년 알고 지낸 어떤 신장내과 교수 한 분이 올해 몇 년 전에 경험한 사례입니다. 미국으로 2달 정도 단기 연수를 갔는데 이분은 올빼미 스타일로 새벽까지 일하는 분입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 2시경에 문 밖에 인기척이 나와서 문을 열어봤더니 서울에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복막 투석을 받고 있고 또 심장이 나빠서 신부전증이 겹쳐서 투병중 환자가 서 있었다는 거죠. 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해서 좀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환자가 이제는 다 나아서 더 아프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 기다리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그러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장내과 교수는 한 달 뒤에 귀국해서 이 환자가 어떻게 됐나 의무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이 환자는 자기가 연수간사에 사망을 했고 사망 시각이 바로 한 달 전 새벽 2시에 만났던 그 시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들어보신 분들 보면 아마 상당히 섬뜩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그 사례는 역사적인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 때 보면은 전상 군인이
베트남에서 죽었는데 바로 죽은 그 시각에 사망 시각에 미국 고향집 가족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라든가 이런 기록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이거와 똑같거나 유사한 체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거와 똑같거나 유사한 체험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때는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이런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전혀 얘기를 하고 않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런 체험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온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인간은 이 육체가 다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 걸쳐져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5년 9월에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 투싼이라는 자동차 이름도 있고 미국 핵잠수함 이름이 투싼이기도 한데 이런 선언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식의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국제적으로 명망이 있는 이런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선언을 한 이 모임의 목적은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이걸 임종기 환자가 죽음을 앞둔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자비롭고 인도적인 돌봄에 적용하고자 이런 집회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개의 항목으로 된 선언문인데 이 선언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뇌 같은 특정한 곳이나 또는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육체의 죽음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뇌에 국한되지 않는 영구 불멸의 의식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Immortal Non-Local Consciousness란 말이 선언문에 나와 있는데 또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 뒤에 떠나게 될 여행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서 저에겐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영구 불멸 또 여행 이런 말은 과학이나 또 의학에서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말이죠. 이런 건 아마 종교라든가 또 문학, 철학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과거 수백 년 전에는 다 모든 천체가 태양뿐만이 아니라 금성 또 모든 행성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동설이 절대 진리였죠. 엑시옴이라고 하는 건 증명할 필요가 없는 아주 절대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아마 사람들이 아침에 보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니까 이걸 아마 절대 진리로 여겼을 겁니다. 이걸 부정하면은 당시에는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은 천동설을 부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환생까지 얘기하면서 종교 재판에 넘겨져서 7년간 감옥에 있다가 이런 의견을 철회하라는 그런 회유를 받았지만은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가 1600년 2월 17일 바티칸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바로 이런 과학자들의 이런 뇌의 독립선언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쉽게 얘기하면 천동설을 부정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을 한 과학자들은 미국이나 유럽 또 아시아로부터 온 생물학, 신경과학, 심리학, 정신과학 또 환자 임종의 경험이 많은 임상의사들이 참여했고 이 선언문에 보면 5개의 근거 중심의 학문이 바탕이 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근사체험 또 삶의 종말체험 같은 죽음과 관련한 중요한 영적인 현상 또 사후통신 이 죽은 사람이 가족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또 영매 죽은 사람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또 일부 어린이들이 전생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전생을 기억하는 어린이들의 기억을 통한 연구 이런 것들과 같은 근거 중심의 학문이 바탕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15년에 걸쳐서 600회가 넘는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이 근사체험에 대한 내용을 빠뜨린 적이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케네스 링 교수는 코네티컷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 이분은 1980년대 이런 근사체험 사례만 모을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이래서 통계 분석도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또 이런 분들이 1980년대 국제 근사연구학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매년 학술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대학에서 30년 동안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 봤더니 직접 체험을 안 하고 간접 체험,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간접 체험을 하더라도 체험자들 닮아가더라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체험이 사랑과 친절을 퍼뜨리는 바이러스 같은 게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근사체험자들이 바로 다른 삶에 대한 공감, 이해, 또 현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일상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진다고 보고했는데 이런 것들이 직접 체험뿐만이 아니라 간접 체험을 통해서도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걸 그 죽음과 관련한 영적인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죽음을 보게 되면 죽음이 꼭 재수없고 끔찍스럽고 괴롭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의 일부이고 마지막 성장의 기회이고 다른 차원의 이동이란 관점을 가지면서 아래에 있는 메멘토 모리를 자주 반복하는 게 죽음과를 갖는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국의 사상가 에머스는 진정한 성공이 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정원을 갖고든 뭘 하든 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게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화 이끼루라는 영화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위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는데 진단을 받고 나서 술도 마셔보고 방황도 해보다가 죽기 전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할 일을 찾다가 자기 담당 구역 내 버려진 공터를 어린이 공원을 만든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거는 마을 주민이 몇 년 동안 그 진정을 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인데 그걸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해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 주인공에 적용해 보면 주인공은 말기암 진단 받기 전까지는 거의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걸 받고 나서는 시한부 성공 맞고 나서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기암 환자 일부는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악령을 갖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사물의 참된 모습 또 보다 깊은 가치를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요. 올해가 갈매기의 꿈이 나온 지 50주년이 된 해입니다. 한 문장이죠. 요즘 선거철이 돼서 더 기억이 나는 문장입니다. 인생은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먹는 일보다 서로 다투는 일보다 우리 중에 권력을 차지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이 미치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을 통과해야 하는지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완성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까지 또다시 100번의 삶을 거쳐야 할 거다 이런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들이 어선 뒤를 쫓아다니면서 던져주는 생선 대가리를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이 주인공 갈매기는 높이 나는 법을 연말합니다. 높이 날고 또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이런 비행법을 연말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미국 시사주간 타임즈 커버 스토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였는데 이거는 이 작가의 두 부모님이 말기 질환으로 임종이 임박했을 때 이런 중환자실 치료 같은 이런 연명 치료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커버 스토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도 이거죠. 바로 죽음이 벽이 아니라 문이고 이걸 통해서 다른 차원에 옮겨갑니다. 이런 걸 이해한다면은 연명 치료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걸로 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건 제가 2008년도에 폐렴을 갑자기 앓고 나서 미뤄놨던 걸 했는데 바로 영정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을까 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고 찍자 해서 와인병하고 와인잔을 놓고 이런 영정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은 대해서는 또 나중에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게 너무 특정한 와인을 강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뒤에 2018년도에 제가 방광암 진단을 받고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때의 모습인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얼굴이 퉁퉁 부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제는 저에게도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발등의 불로 닥쳐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지구별 학교를 오히려 졸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제가 작년에 이런 수의도 준비했는데 평상복 입고 갈까 했는데 평상복 경우에는 이제 화학 섬유도 많고 플라스틱 단추 같은 건 태울 경우에는 이제 다이옥신 같은 공해 물질도 나오기 때문에 면으로 된 수의를 저렴한 값에 아내와 함께 장만해서 두 벌을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심란하면은 이런 수의를 들여다보면 많은 그 심란한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공술의 공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반은 맞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날 때 동전 한 푼 갖고 가지 못하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반밖에 안 맞는 말인 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살면서 쌓은 타인에 대한 배려, 또 사랑, 또 노력, 쌓아온 지혜 이런 걸 전부 갖고 가는 거죠. 또 아이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전의 삶에서 쌓아왔던 이런 지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걸 다 갖고 오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피에르 샤르댕 신부는 본인이 고생물학, 지질학을 전공한 과학자였는데 샤르댕 신부가 남긴 말을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된 체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다 이런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면 당연히 이웃집 사람도 영적인 존재일 것이고 음식점의 종업원도 다 고귀한 영적인 존재다 이런 걸 안다면은 소위 말하는 갑질 같은 걸 함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죽음과 관련한 일어나는 중요한 영적인 현상인 근사체험, 삶의 종말체험 이런 걸 보면은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옮겨갑니다 하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말기암 환자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공포는 자기가 죽어서 소멸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란 거 알려주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알미 되겠고 또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그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의 사망하는 1위가 자살입니다. 또 노인 연령층의 자살도 OECD 국가 1위죠.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준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로 몰고 간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또 육체가 있어야만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과 대화도 하고 필요하면 싸우기도 하고 할 텐데 어려운 상황 그대로 가져가고 또 해결도는 없어져 버리는 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런 걸 얘기해 줌으로써 효과적인 자살 예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족과의 사별로 인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게 되면은 슬픔에 빠지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깊은 슬픔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알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육체를 움직이던 우리의 의식체, 영혼은 사라진 게 아니고 다만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사진작가 유진 스미스가 찍은 그 파라다이스 가든으로 가는 걸음걸이에서 자신의 두 자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은 것인데 저는 이거를 죽음은 소멸이 아닌 옮겨감을 얘기할 때 즐겨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옮겨가기 전에 할 게 중요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마음이 원하는 걸 놓치지 않은 좋은 방법으로서 이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어깨에 가상의 새가 앉아있다고 가정하고 매일 새한테 아침마다 물어보는 거죠.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냐 새야? 준비됐니? 바랐던 대로 인생을 살았니? 되고 싶던 사람이 됐니? 하면서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새한테 물어봄으로써 마음이 원하는 걸 놓치지 않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이키 교수님 죽음에 대한 강연을 많이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묵직한 그런 질문도 좀 던져주는 그런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벌써 15년째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죽음 강연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거는 아마 제가 그 느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날 수 있던 계기를 다른 분들하고 공유함으로써 역시 그런 저와 같은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던 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진정한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암 판정을 받았고 암 수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우선 제가 뭐 같은 의대 졸업 동기들도 뭐 지금 일부는 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면
저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저만 푼수처럼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될 건 예상을 못했고, 왜냐하면 제 부모님이 아버님은 이제 그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네. 어머니가 24년도에 역시 대동맥 박리라는 급성 심정 질환으로 두 분이 똑같이 가슴 통증 나타나고 사흘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또 몇 년 전에는 이제 형님 한 분도 대동맥 박리로 응급 수술도 받고 해서 저도 아마 심장 질환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암 진단을 받으면서 이제 좀 당황하긴 했었죠. 제 예상과 달라서. 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제 암 진단 받게 되면은 되게 이제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또는 원망이죠. 왜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리나, 이런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10여 년 이상 강의를 해오다가 제가 암 진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암 진단을 받게 됐다면 굉장히 저도 아마 방황을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10여 년 이상 죽음에 대해서 천작하고 또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그런 도중에 암 진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훨씬 덜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도 강연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죽음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공부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람직한 현상이죠. 제가 아마 10여 년 전에 그런 어느 의학회에서 이런 강의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 요청한 학술위원회에서 제목을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죽음과 임종을 하겠다 그랬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제목이 너무 좀 칙칙하니까 좀 다른 걸로 해줄 수 없겠는가 해서 제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아름다운 마무리 이렇게 해서 내용은 똑같지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그런 얘기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러나 제가 3년 전에 어느 이런 요청을 받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강의 제목을 알려달라 그래서 죽음은 소멸인가 옮겨감인가 이렇게 하겠다니 얘기했더니 그 담당자가 전화를 받다가 침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눈치채고 죽음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역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때서 여기 담당자가 웃음소리를 내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또 느끼게 되죠. 네. 강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나중에 더 좋은 기회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은 죽음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재하는 평화로운 죽음은 죽음을 반갑게 맞이하는 자에게만 주어진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에 대한 끊임없는 사색과 명상을 하라고도 조언하고 계시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과 같음을 자각하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삶에 집착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후련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삶은 더욱 생생하게 빛나고 가치 있는 과정으로 변한다는 그런 교훈일 것 같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 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